안 들리나 봐. 저 잘 들리세요? 네, 이제 저는, 잠깐만. 어? 지금 목소리 들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 난 오늘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좀 잘 들어주시고 부족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암호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순서는요, 암호의 목적에서부터,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분류,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암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먼저 암호의 목적은요, 이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총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암호가 시작된 계기가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암호인데요. 기밀성이라는 건 우리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정보를 이제 유지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무결성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아군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중간에서 적군이 장난질을 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내용이 온전히 우리 아군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유지되는 거를 무결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이제 나임을 증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잠시만요. 니모. 뭐를? 그것을 인증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부인 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만약 이제 1,000,000원짜리 모피를 구입을 했을 때 이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내가 물건을 받아놓고서 구입을 안 했다라고 이제 버티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전 암호에서 대표적인 게 시저, 스키테일, 스테가노그래프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전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는 세계 1, 2차 대전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근대 암호에서 현대 암호로 넘어가는 계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 정세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나오는 암호를 현대 암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RSA 암호와 해시 암호 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암호가 시저 암호인데요. 이것은 시프트 암호라고도 하고 치환 암호라고도 합니다. 시프트라는 뜻은요, 이제 이게 이렇게 시저는 3칸씩 문자를 이동을 해서 이제 치환을 했는데요.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이제 D로, 그 다음에 이제 B는 3칸 밀어서 E로, 그 다음 C는 3칸 밀어서 F 등으로 치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이때 암호화 키는 플러스 3이 되고, 복호화 키는 암호화 키와 동일한 숫자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는요, 총 알파벳 영문자 개수가 총 26개이거든요. 해서 이때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는 총 2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때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시저 암호를 통해서 암호화 시킬 경우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먼저 맞춰보실 분 계시나요? 이거 먼저 맞추신 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거 많이 맞추신 분은 아마 방주원님께서 몇 가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DTTOH, DSSOH. 지금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DSSOH. 이거 맞추신 분이 1408님이 먼저 맞추셨네요. 1408님 기억하고 계세요, 방금 주원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저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치아나무인데요. 이게 방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응용으로 넘어가자면, 얘를 이제 치와나무로 응용을 하면 이제 무작위로, 그러니까 Z 같은 경우는 I로,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R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무작위로 대응을 시키는 관계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무와 키와 복호와 키가 동일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해서 이 아무와 복호화가 이 키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치환표거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이 치환표를 송신자와 수신자가 갖고 있어야만 이게 암호 해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이 키를 알기 위해서는요, 총 조합의 개수가 26 팩토리얼이 돼요. 여기서 26 팩토리얼이라는 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이 개념 자체가 1에서부터 26까지 전부 다 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0 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1에서부터 10까지 전부 곱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키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돌려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 머리 짱구로 굴려서 이제 해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빈도수 분석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빈도수 분석법이라는 것은 이제 영문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이 표가 암문이에요. 이거를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좀 노가다긴 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Y인데 영문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E이기 때문에 이 Y를 E로 치환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정황상 이제 또 영문자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인데 이 E를 전후로 해서 더가 나오는 그 구조를 좀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무작위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당시에서 전쟁 때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탱크, 잠수함, 항공기,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성 유출을 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제 찾아 대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키테일인데요. 이거는 긴 종이에 이제 글을 막 써요. 그런 다음에 원통에다 이제 돌돌 돌려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문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독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지름이 같은 원통 하나만 있으면 복화가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름이 다른 원통이 있다면 이제 거기다 감을 경우에는 문자 해독이 잘 되지 않겠죠. 넘어가서 스테가노그래피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그림 안에 어떤 막 이렇게 숫자 코드가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음릭 채널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래는 어디서 되냐면, 옛날에 그 왕이 노예의 머리를 밀어서 민 다음에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고서 자기 아들한테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자랄 때쯤 해서 노예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행해진 이제 스테가노그래피이고요. 그 다음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는 투명 잉크를 사용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불을 쬐어야만 읽을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릴 때, 이제 저는 좀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투명한 펜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글을 쓰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물을 묻혔을 경우에 글씨가 보이는 경우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표적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에서 사용된 거는요, 9.11 테러 때, 이때도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근대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근대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최초,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쯤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발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과학, 의학, 수학, 그 다음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등등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통신기술이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제일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됐던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독일이 이 통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계 최초의 기계식 암호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 이니그마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이니그마의 원리는 뭐냐면 좀 타자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키보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램프보드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터라고 해서 여기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끝에 있는 게 반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글자 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전자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서 톱니바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톱니를 다 이동을 하게 된 후에 반사판을 통해서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키를 한 번 칠 때마다 얘는 4분의 1씩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전체 90도만큼 돌아간다. 그 다음 90도만큼 돌아간다. 90도만큼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대응하는 숫자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 반사기는요, 또 이제 각도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30도 회전을 할 수도 있고 60도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때마다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개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됩니다. 해서 적군이 이 암호문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너무 여러 가지 그 변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독 자체가 되게 불가해요. 근데 이게 아군 역시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드북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코드북에는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각자 요일마다 해서 이 로터는 오늘은 2분의 1, 내일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반사판은 60도, 내일은 9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코드북이 아군한테는 다 이렇게 있어요.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암호를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나중에는 한번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계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암호가 깨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부 고발자, 즉 독일인 중에 한 명이 이 암호 해독하는 방법을 적군한테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해서 이때 코드북이랑 그 다음에 이니그마 샘플 같이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것을 조금 해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설정값이 있잖아요. 그 설정값을 날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야 돼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날마다 해야 보안이 유지가 되는데, 저희도 핸드폰 비번 정리를 할 때 처음엔 조금 어려운 거 하다가 나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0000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일군이 이제 좀 쉬운 걸로 비번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적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폴란드인들에 의해서 이게 해독이 되는데, 이 폴란드인들이 또 당시 그 영국군, 그러니까 독일의 상대편에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이거 영국한테 다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니그마를 해독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독일은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암호문이 한번 뚫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위에 있는 나라가 이제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독일이 이렇게 패하게 되는데, 이게 상세한 기사 내용은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암으로 넘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조금 정세가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통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의 발달이 급속화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에 있던 암호문들을 보면 치환암호나 아니면 전치암호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한 방식의 암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수기를 하나하나 하려면 좀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컴퓨터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빨리 해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암호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급 수학 이론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암호 대표적인 게 RSA랑 선형 점화 수열점 등이 있습니다. 현대암호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 암호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호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양방향 암호와 단방향 암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이제 여기 이게 플레인 텍스트가 암호문이란 뜻이에요. 평문이고요. 죄송합니다. 얘가 평문이고, 그 다음 이쪽이 암호문이에요. 그래서 평문을 암호화 시키는 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암호문 역시 이거 X자를 한번 살짝 이걸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X를 빼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고치는 걸 복화라고 하는데, 이 둘 다 가능하면, 양방향이 모두 가능하면 양방향 암호라고 하고, 암호화는 되는데 복화는 되지 않는 이런 거 한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암호를 단방향 암호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방향 암호의 대표적인 것이 해시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방향 암호는요, 전에 있던 지금까지 했던 암호들이 다 전부 양방향 암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도 갈리는데요. 암호화 키하고 복화 키가 만약에 서로 같다. 시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그 3이라는 키가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칭 암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비대칭 암호라 하는 것은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같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RSA가 있고요. 암호화 키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요. 비대칭 암호에서는. 그리고 복화 키는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문제가 왜 나왔냐? 역시 컴퓨터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게 키를 보관한 키 배송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키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금방금방 들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얘를 어떻게 하지? 이게 키가 만약에 복화 키하고 암호화 키하고 동일시 되면 이게 한번 이제 공개가 되면 이게 해독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 키는 처음부터 아싸리 그냥 공개를 하고, 이제 비밀키,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를 하나 만들게 되는 구조. 그게 이제 RSA 공개키 방식이고요. 아예 복화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암호화는 쉽지만 복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들킬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거를 해시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바탕은 연산이 어려워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곱하고 제곱근 관계를 생각을 하면 조금 쉬운데요. 만약에 5를 제곱을 해봐라 그러면 25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34를 제곱을 해봐라 그러면 조금 아리까리 하지만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큰 수를
루트 C와다 제곱근을 이 수의 제곱근을 구해봐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당황스러워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뭔가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고 하는 걸 이제 쉽게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인수분해 파트로 들어가면 이제 수포자가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게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연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80법 계산 등이 있으니까 법 계산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 계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여기 80을 법 계산을 이쪽을 이렇게 빼고 이 부분을 지우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80은 여기 이 기호가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두 60이라는 뜻은 60으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80을 6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0이 되더라. 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문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60으로 나누어야만 20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 나올 수 있는 x의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 160, 그 다음에 160, 220 등등등등 해서 이제 무한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x값을 찾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이용한 게 해시함의이고요. 해시 함수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이제 2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소수로 표현했을 때 소수점 이하 7자리에서 10자리까지 4자리 수를 출력값으로 하는 대응관계. 만약에 이런 관계에 함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관계에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 입력값을 3, 4, 5, 6, 8, 9로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을 23으로 나누었을 때 값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소수점 7번째에서 10번째 자리 수가 이 빨간 글씨거든요. 7391. 근데 이것이 바로 해시값이 됩니다. 그러면 해시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입력값이 얼마일까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 3, 4, 5, 6, 8, 9 말고도 무한히 많은 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함수의 성질은요. 일단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고속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무리 긴 메시지라도 어떤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입력값이 10자리 숫자든 100자리 숫자든 딱 정해져 있어요. 이 4자리 숫자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해시값도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향성,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일방향성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활용이 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변형 등을 뭐가 이게 좀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검출하거나 아니면 인증 및 전자 성명 등에서 이제 확인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함수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해놨어요. 앨리스는 밥에게, 근데 이제 여기서 밥이 사기꾼이에요. 100만원치의 물건을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전자계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밥은 100만원짜리 계약서를 몰래 1억원짜리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해서 거의 근접하신 분은 방주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맞춰주세요.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힌트가 복호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복호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딱 정해져 있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계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인 밥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상황 1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앨리스가 작성하는 경우, 그때는 일단 앨리스가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래 계약서의 해시 값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원본 계약서와 동일한 해시 값을 갖도록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데 이 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몇백 장 만들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뭐 해시 값이 이제 같도록 하는 가짜 계약서를 나중에 이제 몰래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메시지는 동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부분만 살짝 바꿔져 있는데 해시 값이 같은 이제 값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 밥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일단 N개를 작성을 하고요. 1억 원짜리 계약서 역시 N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둘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일치하는 해시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안에서 존재하는 해시값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그 계약서 두 장을 둘 다 들고 앨리스를 속이러 가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생일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생일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것도 좀 수학적인 부분인데요. 생일 공격이란 일단은 이제 이것도 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선택한 n명의 집단이 있을 때 n명 중에서 적어도 2명의 생일이 일치할 확률이 50% 이상이 되려면 n은 최저 몇 명 이상이면 되는지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4명. 이거 맞추시면 방주호님께서 다음 달에 책 보내주신대요. 2명. 이때는 찍시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일단 힌트는요, 생일은 365일이 있습니다. 365개 중에 2개가 겹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50%. 이거 정확히 맞추기는 힘드니까 근접한 걸로 할까요? 최저값. 조금이라도 가까운. 오차 범위는 5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맞춰주세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진짜 주는 겁니다. 이 6분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짠! 23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주호님이 지금 딱 맞추셨네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23명만 있어도 그 중에서
스물세 명만 있어도 생일이 나랑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는 넘는다고 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 자, 일단은 이제 여집합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요. 기본 메커니즘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생일이 같지 않은 확률인 사람을 먼저 계산을 해요.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계산하는 것보다 나랑 같지 않은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생일이 같지 않은 확률을 먼저 구하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사람을 한 명 찍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일을 가질 확률은 전체 365일 중에서 365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생일이 정해질 것은 일단은 앞에서 뽑은 1번하고는 생일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64개가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해서 3명이 연달아서 생일이 같지 않은 확률은 앞에서 이미 2개를 뽑았잖아요. 2개를 뽑았으니까 남는 경우의 수는 363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명째도 마찬가지 원리로 앞에서 1, 2, 3와 다 생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숫자 안에서 제 생일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62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98.36% 이게 4명이 생일이 같지 않은 확률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면요. 그러면 몇 명째까지? 23명째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정확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49.27%인데요. 약 50%에 육박하죠. 그 말은 23명이 생일이 같지 않은 확률은 전부 다 다를 확률은 거의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100이잖아요. 100으로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49.27을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 50이 좀 넘어요. 그 말은 적어도라는 말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을 확률이 50%가 넘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생일의 가지수는 365가지니까 그 중에 한 2분의 1 이상이 되려면 한 180 정도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전혀 좀 다른 값이 산출이 되거든요. 23명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생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50명일 때는요. 그 50명 이상일 때는 나랑 생일이 누군가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적어도 항상 존재할 확률은 97%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범준님이 질문이 있대. 네, 말씀해 주세요. N회사의 화이트 콘테스트라는 해킹 대회에서 나왔던 한글 치환 문제인데요.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네? 일단, 네. 암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카톡으로 오는 거야? 이제